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혹시 알고 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전혀 모르고 신청을 하신 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심리학 개론을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 대학 같은 데 들어가면은 심리학 개론 배우지 않습니까? 교양 강좌로 심리학 전반에 대한 내용. 그 이제 심리학 개론을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심리학 개론을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뭐 읽어보신 분, 책임? 없으시면 더 잘 됐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쓴 심리학 개론이나 심리학 이론은 과거에 보통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주류 심리학 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옛날에 배웠던 심리학 개론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나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내용이 좀 그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문들을 심리학 개론을 들은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정리한 심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삶,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8번에 걸쳐서 할 건데, 간략하게 해야 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처음으로는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소개, 간단한 소개와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과 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위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격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격.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사회심리학. 특히 이 한국 사회와 그 한국 사회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신병리, 정신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는 마지막에는 정리 내지는 진도를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못한 거 이렇게 할 건데요. 뭐 들으니까 좀 괜히 들었나, 이거 이제 무서울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기우를 좀 지워버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중간중간에 계속. 그래서 이제 얘기를, 기본 교재는 말이죠. 이 책입니다. 새로 쓴 심리학이라고 제가 쓴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이제 강의안이나 강의 내용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시면, 뭐 강의를 듣기 전에 읽어보시든 듣고 나서 읽어보시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심리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리학. 요새 심리학이 조금 유행이죠.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심리학과는 전혀 인기 있는 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이런 학문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런 학문도 있구나, 이제 그걸 그때 처음 알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사실 인기 있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지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전 볼라 그러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대중적 인식이 굉장히 얕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심리학이. 그럼 이제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이 살기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사람들의 어떤 지적 욕구가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을 이해하고 싶다는 것에 많이 이제 지적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이죠, 이 심리학이란 것은 어떤 학문이죠? 심리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이런 질문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역사학 그럼 뭐 연구하는 학문이죠?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생물학 그러면 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럼 심리학은 당연히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심리, 사람의 심리, 마음. 근데 이 어떤 학문이든지 자기 영역에서 어떤 연구를 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학 같은 경우는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생물학 같으면 생물을 다 연구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연구하는 대상 중에서 어떤 것들을 연구하냐면 뭘 찾아내는 거냐면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법칙. 그 법칙이라는 것이 뭐죠?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아주 간단한데 법칙은 필연성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필연성을 인식한 게 법칙이에요. 그 우연성과 필연성에 대한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죠? 해가 동쪽에서 떠요? 아니면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근데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어떤 날은 동쪽에서 뜨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서쪽에서 뜨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북쪽에서 뜨고 그럼 그게 필연성입니까? 동쪽에서 뜬다는 게 아니면 우연성입니까?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일정하게 같은 곳에서 뜨지 않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쪽에서 뜬 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관찰해 본 결과 해는 항상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겁니다. 필연. 다시 말하면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법칙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필연성을 찾아내는 것. 그러면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필연성을 찾는 겁니다. 법칙을. 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생물에 나타나는 필연성과 법칙을 찾는 겁니다. 그럼 심리학은 어디에 나타나는 법칙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있죠.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법칙들을 찾는 거죠. 심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 법칙. 그거를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그러시면 심리학을 못합니다.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 없으면 학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법칙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도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린 시절에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어머니가 어떤 양육을 못했을 때 커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심리학의 이제 목표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자, 그럼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학문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심리학이 과연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이 과학이냐 아니면 그냥 소설 비슷한 거냐. 아까 제가 이제 농담을 얘기했지만 점 치려고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랑 비슷한 거냐 했을 때 어떤가요? 심리학은 하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적인 학문으로서. 아니면은 그냥 어떤 소설 같은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당연히 과학이죠. 과학. 심리학도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은 방법론 연구할 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말이죠. 첫째는 관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법입니다. 이 관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게 관찰법이죠. 그럼 또 이제 동물학자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혹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동물학자들은 어떻게 하죠? 자연에 나가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원숭이 뭐 침팬지나 원숭이들의 그런 어떤 모습, 그 원숭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산속에 그 원숭이들이 사는 데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숨어서 관찰하잖아요. 계속. 그런 게 이제 관찰법이죠. 근데 요즘에 또 심리학에서 각광받는 게 또 뭐냐면 실험이죠. 실험. 이 실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실험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실험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A라는 요인을 말이죠. 변화를 줘요. 변화를 주고, B를 관찰한 겁니다. 결과. 이건 이제 변인,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이 결과를 종속변인이라고 그러는데, 독립변인을 변화시킨 다음에 결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그 쥐한테 어떤 약물을 주사하죠. 그러고 나서 관찰하잖아요. 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이제 약물 주입이 뭐죠?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약물을 주입하고 결과, 쥐의 행동을 보는 것, 이게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인을 바꿔놓고 결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결과가 바뀌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 B라는 결과는 A 때문에 생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험법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그래서 뭐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뭐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을 나눠가지고 한쪽 집단에는 약을 줘요. 그리고 한쪽 집단은 안 줍니다. 똑같이 생긴 약을 주는데 실제로는 약이 아닌 걸 주겠죠. 그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두 집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법.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험법 많이 쓰죠. 심리학 연구에서. 특히 요즘 나오는 심리학 책들을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 실험에 대한 얘기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실험법을 너무 과대하게 말이죠. 과대하게 맹신하는 거. 실험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무슨 얘기가 나올 때 뭐 어떤 주장을 들을 때 실험적 근거가 없이 그냥 뭐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통계, 여론조사 통계 자료가 있다든가 실험을 한 증거가 있다든가 하면은 무조건 믿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여론 조작도 가능한 건데 사실 예를 들어 질문 하나만 살짝 바꿔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걸 잘 믿습니다. 통계치, 실험 결과 이런 걸 굉장히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험을 뭐랄까 좀 지나치게 믿는다 그럴까요? 맹신한다 그럴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험을.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험은.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호랑이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내가. 이제 호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알고 싶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관찰법을 쓸 수도 있고 실험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관찰법을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랑이가 사는 곳에 가야 되겠죠. 호랑이가 사는 곳에 가서 굴 파놓고 있든 뭐 하든 엎어져서 뭐 카메라를 설치해 놓든 호랑이를 봐야 되겠죠.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호랑이를 잡아와서 실험실에 집어넣고 호랑이한테 뭐 A라는 자극, B라는 자극을 주고 호랑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지고 결과를 관찰할 수도 있겠죠. 실험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호랑이를 관찰법을 통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고 두 번째로 잡아와서 실험법을 통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호랑이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관찰 같죠.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말이죠. 호랑이가 되게 어색해진다는 거죠. 실험실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저 본성대로. 호랑이가 그야말로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고 살겠죠. 그러나 일단 실험실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진 호랑이는 행동을 똑같이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갖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실험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의문이 일단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가 수컷하고 교미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수컷을 잡아먹죠. 암컷이 잡아먹죠. 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꾸로 네,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공처가들 무섭죠, 이제. 아, 사마귀가 정말 무서운 동물이구나. 불안이 자극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두 개 이제 암컷, 수컷을 교미를 시키고 나니까 먹더라 이거예요, 수컷을.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도 똑같아요. 먹어요. 그러니까 사마귀는 어떻습니까? 암컷은 교미 후에 수컷을 먹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마귀를 보여주는 특징으로서 언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맞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마귀 암컷은 원래 수컷을 먹는 걸까요? 교미가 끝나면?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해본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요. 자연 상태에서 사마귀는 교미를 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안 먹습니다. 왜? 다른 게 먹을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컷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옆에. 어디로 갑니다. 교미가 끝나면. 그러니까 사실 사마귀가 암컷이 교미가 끝나고 수컷을 먹는 것은요. 교미가 끝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사마귀 암컷한테. 그러니까 사마귀 암컷은 무엇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거를. 사마귀 수컷이 아니라 어떤 거라도 잡아 먹어야 돼요. 그 본능이 우선시 돼요. 그때는. 근데 자연계에서는 먹을 게 있겠죠. 당연히 사마귀가 잡아먹을 다른 게. 그러니까 굳이 남편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험실에 아크릴판에 넣어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게. 아크릴 뜯어 먹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새끼는 낳아야 되는데 종족 본능이 있으니까 사마귀가 옆에 수컷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마귀 암컷은 교미 후에 수컷을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심리학은 사람을. 그럼 사람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호랑이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호랑이보다. 호랑이는 진짜 산 하나만 떠다고 실험실에 넣어놓으면 비슷하게 연구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실험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역사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 역사적 존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실험실에 넣어놓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가지고 심리학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 좋은 심리학 이론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험법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험으로 뭐 결론 나왔어. 그럼 무조건 맞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심리학 쪽에 좀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본 주제입니다. 본 주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면 이제 심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심리학이 인간 심리,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니만큼 마음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마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이걸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개개인들의 마음부터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부터 관찰을 해서 이런 마음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리학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말문이 막히죠. 막막하죠.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질문을 세분화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떠오르는 거. 한 분만 용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원하는 거. 여기 올 때 네. 밖이 깜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이 깜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올 때 너무 좀 어두워서. 어두워서 무서웠어요. 네네네. 밖이 밝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떻다, 지금.
피곤하다. 피곤함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은 거. 선생님은 왜 피읍을 저렇게 네? 피읍을, 네, 피읍 이상하게 쓴다고요? 네. 어떻게, 피읍을 뭐라 그러셨어요? 담담하게? 예? 피읍을 남다르게 쓰셨 남다르게 네, 피읍. 네. 이게 맞습니까? 읍자가 비읍 받침이? 피읍을 남다르게 쓴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질문을 한 이유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가 말이죠. 동기입니다, 동기. 사람의 마음의 하나는 동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입니다. 생각이라고 해도 괜찮고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기, 감정, 사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개론서들을 다 읽어보셔도 이게 한 챕터씩 나와 있습니다. 동기 한 파트, 감정 한 파트, 정서로 또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고 한 파트 있어요. 꼬박꼬박 나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도 따로따로 물어보면 대략 대답을 하십니다. 즉 여기 계신 분처럼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밖이 밝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동기죠. 배가 고프니까 난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저 강사가 강의를 좀 잘해서 본전 찾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바로 동기입니다. 그런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기분, 피곤한 느낌, 그 다음에 또는 우울한 느낌, 유쾌한 느낌, 명랑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죠, 기분이. 난 지금 기분이 너무 괜찮다, 좋다. 내지는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생각. 왜 진짜 피읍자를 저렇게 쓸까? 어린 시절에 하자가 있었나? 뭐 이런 느낌,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동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입은 뭐 옷은 뭘까? 이런 거는 그냥 동기와 감정과 특별히 생각 없는 그냥 생각이죠.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늘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 동기부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어떤 하루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뭐죠? 배고파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배 안 고픈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병적인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식사를 하겠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욕이라는 동기가 작용을 해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 늦게 공부하러 여기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왔다 나는.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으시죠? 뭔가 좀 더 배우겠다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걸 풀어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버는 건 또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고 그렇게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심리적 원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낳는, 활동을 낳는 모든 심리적 요인들이 바로 동기이거든요. 동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론가인데요, 제가.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동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동기라는 걸 사실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동기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교재를 조금 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생물학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물학적 욕구. 어떤 거 있을까요? 생물학적 욕구. 뭐 갈증,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이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 유기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생물학적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로서 살려고 이제 할 때 나오는 욕구가 생물학적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고 동물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도 다 갖고 있어요. 생물학적 욕구.